예, 3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크게 한 5개 정도 질문이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현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는 마이크 드리면은 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관련돼 가지고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답변 주실 분이 내용 질문을 좀 읽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변호사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입주권 이게 질문을 읽어드리면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때 어느 시점까지 입주권이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다 사시면 되는데 그 주의하셔야 될 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지금 근데 다 해제돼서 별로 의미 없긴 하잖아요. 근데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전매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양수를 하시면 현금 청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세금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자식이나 이렇게 증여를 하셨다가 현금 청산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돼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입주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셔도.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헷갈리시는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이게 헷갈리시는 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쨌든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면 현금 청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조합 설립 이전에 사기만 하면 현금 청산 아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다주택 다물건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중에 하나를 판다. 그렇게 되면 입주권이 단독으로 안 나와요. 이거 사신 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그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단독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거지, 입주권을 아예 못 받거나 뭐 그런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이게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정하거든요. 아니면은 미리 이제 고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쪼개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단독을 갖고 있으면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열세대로 쪼개가지고 빌라 지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기 기준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다물권자한테 뭐 한 채 사시거나 이랬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시면 그 위험, 그러니까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입주권 전매는 다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좀 전매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면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게, 근데 클린업 시스템은 서울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각 지자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정비구역 지정 현황이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일정한 구역을 좀 찍어서 알고 싶다 이러면 전화해 보시면 웬만큼 가르쳐줘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조합 사무실이 보통 별도로 있어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나 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게 잘 가르쳐줘요. 찾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저번에 아실에도 표시가 안 된 모아타운을 갔는데 이미 투자자들이 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빨리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웬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게 내가 봤을 때 판단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좀 가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사무실을 열어서 이제 주민들이 동의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좀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사업 진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발품을 파시고 손품을 파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적인 걸 말씀 주셨고요. 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은 그 입주권 나오냐고 관련돼서 전화들 좀 많이 오시더라. 그러면 한숨, 이거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하면서 맨날 실무적으로 제가 변호사님이 뭐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박 대표님도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깐 이제 재개발에서 잠깐 이 입주권이나 사업 특성을 좀 아시면 좀 편한데요.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강북으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뭐 김씨, 박씨, 이씨들이 모여서 야 너 땅 있지, 너 구주택 빌라 있잖아, 단독 있잖아, 우리 모아서 사업 좀 해보자, 우리도 아파트 좀 살아보자. 이게 재개발이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파트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업체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아까 입주권 얘기예요.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 이게 누군가 갑자기 김 씨가 배신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저 지자체 신청해서 구역 지정을 하죠. 구역 지정이 되면 뭐냐면 너 팔고 나가더라도 조합원 자격 인수, 즉 채무 인수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사업을 깨트리지 않는 구조에서 그대로 자격을 인수하게 만든 거죠. 단지 정부가 하도 가격 뛰니까 야 너희 중간에 팔지 마, 이거 하나만 제동 걸어놓은 게 재개발 사업의 특징이에요. 근데 청산 부분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재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이죠. 여러분이 모아서 각자가 땅 크기 틀리고 권리가액 틀리고 위치 다 달라요.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의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합장이 추진할 때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모두 다 만족시키는 말을 해야 되니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선 스텝을 통과하면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 청산 부분이 이제 그래서 문제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 뚜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가격이 가장 낮은 과거에 정부 땅 위에다가 집 대충 지은 사람도 돼요.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그런데 분양 자격은 다른 얘기예요. 사업성이 안 나와. 왠지 야 우리 땅 줬고 뭐 해봐서 이 추가 부동 다 해봤더니 사업성이 너무한다. 그러면 처음에 동의 받을 땐 스텝은 그 사람도 자기에서 도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원이니까 나 아파트 받는 줄 알아요. 자, 관리처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 안 되겠다. 도장 다 이주하려고 봤더니 너 아파트 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 가. 그래서 너 뭐야? 현금 청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남 뉴턴에 숨어 있는 이런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조합원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할 때 이게 택지주구였다. 뭐 이게 딱 보는 땅이 옛날에 한 30년에 만들어져서 이 반듯반듯 땅에 만든 빌라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적죠. 근데 내가 가져간 조합 특성이 강북 지역의 산동네, 달동네. 자, 거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너무 권리가액이 싼 거, 사업성이 없는 거 대단히 조심하셔서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당합니다. 여러분이 조합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 중에서 이제 뭐 빨리 투자하고 남들 빨리 줄을 수 있나는데 사실은 이 아까 말한 구역 지정, 뭔가 지자체가 너도 나도 한 10명 몰려와서 야 우리 아파트 할 거야 지정해줘, 마음대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재개발 구역은 구역 지정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접도율 여러 가지 뭐 단어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런 요건들이 많이 다가왔다. 이런 지역들을 추구해서 미리 가는 겁니다. 가서 보면 역시나 요즘에 발달해서 정비업체 미리 할 분들이 짜고 자 추진해서 설치하죠. 그런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이 멀리 가고 안 가고는 좀 나중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가니까 그런 지역 요건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발달해서 정말 설명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들어보시면 그런 지역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아까 모아타운 얘기하셨는데 모아타운의 뭐 지정 여건 이런 것보다도 모아타운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올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동의를 끌어 지정 먼저 하고 이 구조 그렇잖아요. 구정이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보면 여전히 강남 지역 좀 힘 있는 지역 이런 위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지역 대비 가서 동의를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꼭 현장을 가서 부동산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이런 이제 상가주택 많은 지역 있잖아요. 상가주택 뭐 주택 단독주택 3층짜리 그러면 뭐 답심리 일단 뭐 그런 주택 가면 거기 꼭
답심이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이 노인분들이 집을 갖고 계신데 이 원룸 쪼개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 10개, 막 9개, 8개. 월세가 방당 한 300에 20, 30이래요. 근데 월세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그런 지역들 특징이 뭐냐면 자녀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게 다예요.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예요. 나 월세 받아야 되니까. 즉 위치는 정말 좋아.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저기 역세권. 오케이. 나도 알아. 근데 실제 조합원의 상황은 뭐냐면 나 죽은 다음에 해. 무슨 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투자란 건 뭐냐면 사업성이다 모든 걸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서 사업이 가야 내가 돈이에요. 갈아타기도 돼야 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가야 돼요. 이제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좋죠. 네. 사실 사업이라는 게 뭐 항상 그 사업성이나 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나와 있는 게 이해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갖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모은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최근 뭐 건설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택 공급이 정말 어려울 때 틈새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는데 요즘엔 뭐 재건축이랑 이런 곳들의 뭐 비용이 물론 증가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줄여주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돈도 안 되는 그 모아타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손을 좀 놓는 그런 구조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투자 대안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뭐 아까 말씀하신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는 뭐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공시지가 요즘에 이슈되죠. 뭐 한 마이너스 18%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 빌라 시장에 보험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연 연구원님의 그 최근에 그런 이런 문제점 말씀 주시고 뭐 방송 많이 나오신 김 소장님 뭐 좀 정책적으로 뭐가 있을지 좀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일단은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시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세입자들이 그 전세 보증 보험을 드는데 그게 지금 허그에서 공시 가격의 원래 150%를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40%로 이제 강화를 했죠. 그다음에 보증 금액도 100%에서 9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그 보증 보험을 안 해주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저께 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입법 포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임대인 협의회에서 한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미추홀구에서 그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임대인 분들은 당연히 이게 지금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힘들다. 내가 만약에 한 채 보증 사고가 나면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보증도 안 해준대요, 허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이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신 물론 임대사업자가 다 악성 임대사업자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뭐 전세 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쁘게 이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자기가 어떤 임대사업자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자기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금이 낮아져야 하는 거고 전세보증보험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입장 차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말도 맞고 이분도 말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시 가격이 내려가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피해를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대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이제 줄여서 그 맞춰 나가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김인만 소장님께. 네. 사실 뭐 대책이 없죠. 지금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팽팽하게 임대인 임차인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마이너스 18.7%인가요? 내리고 서울은 17%, 뭐 경기도는 22%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을 내리기 위해서 내쳤는데 이게 불똥이 또 이쪽으로 튀더라고요. 본의 아닌 이런 피해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오늘 질문에서 나오지만 최근 기자분들도 이런 쪽에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책이 없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고 어떤 사회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국토부에서 또 다른 대책 대안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전세 제도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터질 게 터졌다. 그동안에 전세 대출이란 제도도 2009년도에 생겼고 저금리 때문에 다 묻혀 있던 문제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전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홍역처럼 앓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에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돌려줘야 될 돈인데 우리는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돈을 내 돈처럼 아니면 다른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관행처럼 사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전세 가율도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높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 80% 90%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도 조금 이게 앞으로는 조금 내리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론화가 돼서 사실 임대인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뭔가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공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깡통 전세 관련돼서 많이 인터뷰하시니까 뭐 있나요? 좀? 제가 근데 여기서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의를 많이 받는 건 임차인 쪽이에요.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 문의를 받는 거는 이제 깡통 전세 관련해 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그걸로 사기죄로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셨다 이런 사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죄 성립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돈 못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 돈을 안 줄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그거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뭐 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민사 외에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뭐 전세 사기를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건축주분들 하면서 뭐 전세 계약하시고 이제 분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그 국토부에서 내놓는 정형적인 그 전세 사기 수법과 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임차인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건축주를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걱정을 뭐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깡통 전세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진짜 많이 받는데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뭐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승소하시죠. 하시는데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뭐 그 집을 경매해서 내가 낙찰을 받거나 임차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보시면 그냥 조금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다시 되팔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게 다 체납돼서 내 순위가 되게 밀렸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세에 들어가실 때는 큰 돈을 임대인한테 맡기는 것인 만큼 좀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이게 시장에서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물건인지 내 우선순위로 뭐 채무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요즘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금융에서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뭐 얼굴도 한번 모르는 사람한테 5억씩 10억씩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게 타 국가에서는 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그 전세에 대해서 DSR이라는 어떤 뭐 총부채 원리라든지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안 나가고 전세금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어디서 인터뷰도 좀 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전세금 자체가 외국에서 보면 봤을 땐 서브프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용을 갖고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민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커지고 대출 비율을 계속 해주고 부채를 올려주다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나름의 그 서브프라임 문제가 이 전세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인과 사인 안에서 적정한 뭐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또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관련돼서 또 이런 뭐 평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박찬웅 대표님께서 오늘 좀 답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접 개발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구축하고 신규 빌라하고 이런 평가 그 내용도 좀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네. 제일 부족한 사람이 답변하네. 자, 우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인님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 감정 평가 시 일반적으로 신규 빌라와 구축 빌라 평가가 다를 텐데 어느 정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신규 빌라 대지 5평과 구축 대지 10평 정도면 일반적으로 어느 쪽 평가가 높을까요? 신규 빌라도 연안 따라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정평가사 아니니까 이분 대답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게 답변 드릴 내용이 있죠. 우선은 질문이 약간 잘못됐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신규 빌라와 구축 즉 연안 따지면 감정평가는 토지평가 따로 건물 따로 합니다.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신축 빌라가 건축비 평당가가 높게 나옵니다. 사실 평당가의 가장 재개발에서 할 때 중요한 거는 위치, 땅 모양, 도로 이런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과거에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이제 연배 있는 분들이 어느 지역 타겟 지역 가서 평당가 싸다고 나 단독주택 한 23평짜리인데 그 빌라는 가봤더니 빌라 대지 지분은 예를 들면요. 제가 예를 쉽게 들면 그거 한 2천만 원 하던데 우리 이거 저기 1,600에 샀다고 예? 좋아하시고 가지고 오세요. 평당 싸다고. 예. 그러면 제가 바로 보고 한마디 해요. 폭탄 맞았다고. 당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한남 뉴타운처럼 어떤 이제 구 난개발 지역들 가면 제일 처음에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산 밑에 살아요. 그때는 빌라를 안 짓습니다. 대부분 단독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상권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단독이 쪼개지기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걸 구분 빌라라 그러죠. 다가구 구분이란 거. 원빌라는 빌라를 어디서 짓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이 모여들면 그때부터 분양성이 나와요. 빌라는 분양하는 주택이지 다가구 달라요. 다가구는 임대용, 빌라는 분양성 주택이요. 단지 다가구를 우리가 뭐 따로 독립적 라인을 빼면 구분 빌라에서 빌라로 되긴 되죠. 그래서 사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저기 산쪽 지역 이런 저기 뭐 언덕 있는 지역들 가서 보면 원빌라 위치와 구빌라 위치가 달라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분양성이 나니까 빌라가 나오다 보니까 좀 집질 만한 땅은 다 빌라를 짓습니다. 건축업자가 가서 요구를 하고 부탁도 하고 어머니 제가 이거 지어서 건축비 나중에 받아갈게 전세 빼서 짓고 가져가세요 이래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건 뭐냐? 집 짓지 못하는 땅. 23평, 25평, 19평 이런 거. 자, 그런 게 평가가 좋게 나올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재개발하는 게 뭐냐면요. 김씨 입시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새 집 지어봐. 근데 마지막 문제는 뭐다? 내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같은 땅 크기여도 야 너 남양이잖아. 내 북향이잖아. 누가 집 더 많이 지을 건데? 나 대류변이잖아. 너 안쪽이 들어가 있잖아. 너 모양 이상하던데? 나 모양 사각형이야.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과거 예를 들면 원빌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빌라를 원래 지었던 것, 즉 건물을 짓기 좋은 땅, 그 가치 있는 땅의 지분하고 구분 빌라하고 보통 20-30% 대지 지분 차이가 나요. 단가 평가 차이기. 심하게 단독주택으로 평가하면 심한 데는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원빌라가 2천만 원이면 단독 단가가 1,000만 원도 나와요. 왜?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땅, 네 단독은 뭐야? 우리 구역에서 제일 똥땅이야. 근데 평가가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즉 재개발의 접근은 그런 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시는 게 1번 신규 빌라의 구축비가 다르냐고 지분 그거는 건축비에서 분명히 다르죠. 신축 건축 다르니까 건축비에서 신축 빌라가 더 많이 받죠. 그런데 전체 평가 계획은 네 땅의 위치가 어디냐고, 대륙 가깝냐고, 구역 초입이냐고, 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연안 이런 것들은 이제 간편하게 보시고 재개발 지역의 평당가 접근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평당가라는 건 지분의 효과라는 건 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지역이 사업성이 좋아요. 그럼 제가 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극대화가 돼요. 근데 이 동네 사업성이 좋아요. 제가 대지 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제일 큰 폭탄을 맞아요. 사업성 없는 거에 가서 대지 지분이 많다는 건 뭐냐면 네가 제일 큰 폭탄 맞아. 사이즈 크니까. 자, 그걸 봐야 되죠. 표류율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상대 비교예요. 뭐 이제 더 길게 하면 제가 강의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건 접근은 정말로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산뜸 자연적으로 보시면 인문학적이에요. 잘 풀어보면 접근하기 좋아요. 이제 그런 걸 접근하시다 보면 아직까지나 도정법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다 하지만 지역 내 공인 중개사님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잘 찾으면 엉뚱하게 좋은 걸 나쁘게 말하고 나쁜 걸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물을 여전히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재개발이고 그 기반한 모아텀부터 여러 가지 시장이에요. 그거를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찬웅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단독주택 같은 거는 감정평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빌라 감정평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독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땅을 따로 평가하고 건물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내는데 이 빌라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떻게 거래됐는지 그걸 참고해서 그냥 평가하거든요. 그 건물 자체에 땅 포함된 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독이 그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신규 빌라, 구축 빌라 사실 대지 지분이 많은 게 많이 나오고 건물값은 별로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신축 빌라가 당연히 뭐 같은 대지 지분이라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그 질문 주신 대로 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실무에서는 조합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기 전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통 여기다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감정평가 금액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이제 거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라 재개발 안에 빌라 중에서 건생이 있잖아요. 건생인데 사실 건생인데 건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 그게 상가로 받아요? 아니면 주택으로 받아요? 그게 아주 예외적인 요건 충족을 못하면 상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생 빌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가로 받으려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네.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1순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생 빌라는 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순위를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네. 상가를 받더라도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상가를 받게 되거나 아예 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 아주 오래된 거면은 사실상의 주거라고 해서 일부 아파트 입주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복잡해요. 네.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이 크냐, 새 거냐, 단독이냐, 뭐냐 이걸 떠나가지고 뭐 돈이 되는 데를 사야죠. 돈도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데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평가를 잘 받고 또 재개발 뭐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네 번째 질문. 김인만 소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 연말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살고 있던 종로구 아파트를 3남매가 이제 공동 상속을 한 것 같아요. 상속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 중개한 부동산 한 군데만 내놨는데 뭐 5-6팀이 보고 나서 안 오고 있다. 그래서 매물을 회수해야 되느냐, 전세를 줘야 되느냐, 6월까지 팔아야 뭐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이 진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경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나눠서 빨리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급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혼해가지고 갈라쓰기 하면서 재산 분할하면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세입자한테 돈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몇 개의 급매물들이 이제 가격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내놓으셨대요.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한 군데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 군데냐 여러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5, 6팀이 왔다는 얘기는 매수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게, 만약에 집이 안 팔린다고 하면 왜 안 팔리는 거야? 이유를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작년 10월, 11월, 12월 같은 분위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멘탈이 나가면서 도저히 집 사려는 분들도 도저히 집 사면 안 돼, 그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분위기라면 가격을 떨어뜨려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살 사람은 있어. 지금 5, 6팀이 보러 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고 다음부터 반응이 없어. 그때는 뭔가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의 매수자들이 원하는, 의뢰하는 가격 수준보다도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뭐가 문제야? 가격이 문제야?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인데? 내가 제시한 가격과 그분이 제시한 가격들을 확인을 해서 갭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지금 형제끼리 빨리 이제 정리하고 양도세 혜택도 봐야 되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파는 게 맞고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다시 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죠. 양도세 면제를 보는 거와 계산을 해서 뭐가 유리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냥 그 가격에 파느니 나중에 양도세 내고 몇 년 더 가지고 가다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팔래 라는 답을 낼 수도 있고요. 양도세 면제가 중요하다,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고, 이 부동산 한 군데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부동산에 뿌리는 거 반대하거든요. 현장에 부동산이 10군데 있으면 마음이 급하다고 10군데 다 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뿌려버리면 물건이 걸레가 돼버리거든요. 어느 부동산도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부동산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물건이고 내가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해서 내가 양타를 치는 물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광고를 하지,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광고를 해서 내가 계약을 성사시킬 확률이 몇 프로 되겠냐고요. 그런 물건들은 버려버려요. 신경 안 써요. 옆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부동산 한두 군데에 이렇게 의뢰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좀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무조건 내리지 말고요. 무조건 손님 붙여. 손님 붙이고 그 손님이 원하는 가격이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맞춰줄게 라고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6팀 와보고 안 오신다고 하네요. 이게 보통 부동산들 보면은 소위 그 들러리 집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가 참 걱정도 되네요. 제일 먼저 혹시 저희 집 몇 번째 오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왔다가 그거 항상 그게 기준점이 되니까 혹시나 내 집이 들러리 집이라고 생각되면 또 시세보다 조금 조정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5번째 질문인데요. 양도세 관련된 질문이에요.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큰 틀에서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세금은 세무사님 돈 아끼지 마시고요. 그거 자꾸, 그죠? 세무사님 쫓아가셔서 좀 돈을 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양도소득세 정확하게 좀 계산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틀로만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마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과세 아니면은 별로 뭐 의미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주택자인데 자녀 1주택 세대 분리 후에 1년 뒤에 부모 봉양 세대 합가해서 부모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자녀 세대가 이제 한 채 갖고 있고 부모님 세대가 한 채 갖고 있는데 세대 합가하면 세대당 두 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억울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봉양 목적으로 이제 합가를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셔야 되죠. 만으로. 그리고 이제 그 10년 안에 합가하시고 전입신고하신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부모님 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비과세 요건 다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고 그 부모님 주택 판 다음에 자녀 주택도 똑같이 비과세 요건 만족하면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혹시라도 여기 객석분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연출진에서 하나 그 카톡으로 주셔가지고 질문을 할 텐데 들어보시고 마음에 그 질문이 든다 그러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추가 매입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면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뭐 요건데 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소액 투자처 아파트 추가 매입 절세. 네, 아무도 답변 안 주신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답변 안 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답변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요. 뭐 소액 투자처가 이제 어디를 소액 투자처로 보느냐인데 보통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1억,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제 주거형이 아니고 그 매매 가격이 낮고 수익률이 잘 나오는 오피스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확인을 하고 이제 하는 그 어디죠? 거기 동대문 쪽에 대학교 많은 데 있잖아요. 경희대하고 한국외대하고 그쪽이 수익 월세가 잘 나오더라고요. 월세가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강남도 아닌데 100만 원, 110만 원. 중국 애들 받으면 13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매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져보면 거의 5% 6%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소형 오피스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거 뭐 수익률이 잘 나오든지 전세 가격 갭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는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 중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고요.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점이라든지 저 고향 어디죠? 그게 화정동 뭐 이런 데 보면 최근 서울은 많이 안 떨어졌는데 뭐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 위주로 해서 또 전세는 저는 지금이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응을 했고요. 그렇다고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월세가 오히려 비싸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월세로 갔던 수요들이 전세로 좀 유입은 되고 있고요. 입주 물량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2, 3년 전에 막 추진했던 물량들이 아마 올해까지는 많아야 내년까지 입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줄거든요. 올해부터 신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거의 안 합니다. 땅 사서 새로운 사업 안 해요. 기존에 벌려놨던 거 지금 수습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1억, 2억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소액 찾아보면 좋겠고요. 아까 또 뭐 했죠? 추가 매입할 때 절세하려면 누구 명의 하는 거죠? 와, 그거는 사실 뭐 정답이 없어요. 뭐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각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1주택자들은 이제 공동 명의가 18억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한다면 집 하나인데 이제 무주택이 집 하나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공동 명의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채가 뭐 한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서로 좀 나눠서 한 사람이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면이 18억이면 한 시세로는 한 27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잘 참고를 하시면서 18억짜리까지 보지 말고 조금 더 눈높이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만 소장님이 외모는 굉장히 부한 이미지인데 싼 거 좋아하시네요. 네. 싼 거 찾고 싶으면 김인만 소장님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객석에서 뭐 궁금하신 거 몇 개 정도 질문 받을게요. 없으시면은 종료할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손 들어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혹시라도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목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욕심이 생기는데 그 상가 건물 같은 거 지금 팔아서 아파트를 하는 건 어떤 건가? 괜찮은 건가? 상가 건물이 그렇게 쉽게 팔리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보통 이제 시공사들 우리가 말할 때 좀 뭐 일반 분들이 아실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 도급순이라고 배기까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도급수기 배기 안에가 안전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미분양 물건들이 지방에 많아서 큰 거 하는 업체들이 보통 지급 보증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PF라고 뭐 기사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시공사가 지금 배기권에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현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고 싶어도 시공사 찾는 게 별따기예요. 정말 뭐 아까 말한 단가 수익성 너 얼마 줄 거야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건축 조합다하고 얘기할 때 평당가 얼마 줄 거야 기간 얼마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은행에서 가져오죠. 근데 은행이 인정을 안 해요. 왜? 너 저기 물려 있잖아. 너 충청도에 저 경상북도에 대구에 너 물려 있잖아. 죄송해요. 그래서 지급 보증 능력이 엄청 악화돼서 지금 아파트 공급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시장을 서서히 볼 때는 된 거죠. 분명히. 상가주택은 이제 아까 꼬마 빌딩 비슷하게 사실 그게 상가주택 개조한 거거든요. 꼬마 빌딩이 우리 과거에 인기 얻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죠. 뭔가 노후 건물이었는데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좀 사서 개조해 봤더니 희귀성 이쁘죠. 그래서 사진도 끌고 근데 본연의 특징 수익성 그건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돈 대비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고금리 사태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꼬마 빌딩들 의외로 매물 의외로 꽤 나왔어요. 사실은. 왜? 본인의 모습이 보인 거죠. 너 원래는 수익성이 중요했구나. 근데 예전처럼 희귀성이 나 혼자 이쁘면 좋은데 이쁜 애들 너무 많아.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주택은 저금리가 돼서 약간 다시 붐이 불 수도 있으나 어찌든 간에 많이 고쳐졌어요.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움직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씩 맞춰서. 근데 아까 말씀대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노리는 게 재건축들 지금 진행한 것도 곧 있으면 조합원 물량들 주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추가 분담금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 물건들 접근해 보시려고 움직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네, 네. 오늘따라 객석 쪽에서 리액션 좋네요. 답변도 시원하시고 또 우측에서 또 반응이 좋으시니까 여기 전문가님들의 노하우를 자꾸 뺏어가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까 하셨으니까 뒷분 하시고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옥실 이 부장님 저기 이 팀장님이신가요? 이주연 팀장님한테 좀 한 가지. 지금 아까 꼬마 빌딩 지금 경매 물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아직은 꼬마 빌딩이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 정도에 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꼬마 빌딩 예측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경매라는 게 뭐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누가 변제를 뭐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야 하는데 사실 뭐 언제 쏟아진다 이렇게 아파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받는 꼬마 빌딩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꼬마 빌딩 수익률이 지금 매매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나요? 대략 한 3-4% 정도 수익률이 아마 그 정도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경매로 매입하면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 나오면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데 그 꼬마 빌딩이 언제 어떻게 많이 나올지는 사실 그거는 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줘. 네. 한강이 조망되는 저게 한남동에 네. 한 동짜리 저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 좀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재건축은 좀 힘드는, 그러니까 용적률이 좀 거의 꽉 찬 아파트인데요. 네. 그거를 향후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좀 시장 좀 그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한남 4구역 맞은편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남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은편 쪽에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네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사실 한남구역들이 얼마 전에도 한 모 구역이 좀 소송이 잡혔죠. 관리 처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2주에 문제 생기니까 한남 용산의 가장 특징은 정말로 부촌이 될 거란 믿음 때문에 많은 가격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원주민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많이 갈아타긴 했는데 사실 그 동네 살면서 2주 멀리 가기 힘듭니다. 내가 한남동에 단독을 갖고 있던 원주민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 이주 수요가 있는 게 그런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건 아닌데 용산이 발달을 하면 그 단지가 개발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지역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힘을 같이 받는 거죠. 단지 옆에 있는 대단지가 A급이면 나는 B급, C급이죠. 허나 지역의 인프라는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뉴타운 개발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나홀로 개발하는 거, 자기 혼자 개발하면 단지 안은 좋아, 우리 집은 좋아. 근데 나오면 여전히 동네 안 좋아. 근데 그게 전체가 바뀌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명 뉴타운부터 이런 것들, 디탈역 이런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느끼시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단지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옆에 단지하고. 예, 그런데 학교가 네. 전문가님들은 뭐 한남동 하면 어마어마한 부촌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아니, 한남 초등학교인가? 저기 초등학교 있는 분이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촌의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저기 그 미국으로 말할게요. LA에도 가보면 지금도 동양 애들 들어오면 식당 막는 애들이 식당 동네에 있습니다. 백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동네 말은 않겠는데, 자, 이런 부촌들 특징이 뭐냐면 아이가 있다 초등학교 필요하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보나 차 다 다니고 애들 사립학교 다 다닙니다. 즉 용산을 원래 목표를 잡을 때 그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거기 가셔서 이주하고 옆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동할 때 꼭 초등학교를 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설명을 할 때 야 무조건 학교가 있어야 된다더라. 근데 갈수록 그런 위치 좋은 것들이 발달될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인프라를 보시는 거고, 지금 솔직히 판매 잘 안 되실 거요. 그 나홀로 아파트. 예. 아예 안 되세요. 보나마나 안 되시는 거. 아니,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 싸게 거래 팔면 자체가 못 안 돼. 쓰시잖아요. 거래 자체가. 예, 아예 안 돼요. 매물도 안 나오지만 매물 나와도 안 될 겁니다. 매물 왜냐하면 나와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힘은 옆에 이동하면서 같이 나가는데 거기가 지금 몇몇 두 조합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한남 4구역에 편입 안 된 건 맞으세요? 삼성 리버빌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근데 그러시면은 사실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주변이 거기가 뭐 한남동 5구역까지 다 개발되잖아요. 그리고 4구역도 이제 속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 나홀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강뷰가 나오고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주로 대사관 직원들, 그렇죠. 그쪽에 맞아요. 대사관이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 월세를 좀
내고 좀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향후 때문에 근데 학교는 어쨌든 한남동 재개발이 그 다 입주가 되면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인프라가 갖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역이기는 해요. 가지고 계신 곳도. 다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인구당 무조건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연출진께서 한 분만 이제 질문을 받고 나머지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뭐 명함을 받아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무조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응도 좋고 하셔서 네, 마지막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 저도 임장 다니면서 투자하는 입장인데 다녀보면 지금 우리 서울 위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분당 쪽이나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죠.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재건축 재개발 너무 아까 좋은 공부했는데요. 지방도 저런 91년에서 94년 사이에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분당이나 일산을 바라보면서 지방도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마음에 사실 투자를 하고 워낙 관심이 없는 노후 아파트라서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좋은데 지금 오늘 변호사님께 강의 듣다 보니까 분당도 저렇게 추가 분담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입장인데 도대체 지방의 그 일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되려는지 좀 그 그림이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보다도 같은 시기지만 지방의 그 일기 신도시들은 좀 더 열악하더라고요. 좀 건축 그 방식이나 뭐 이런 것이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계속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미래 그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은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투자처인 것 같고 조금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들도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사업을 해보려는 업체에서도 앞으로 5년간은 대구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이제 거래되는 게 아니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 거래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신축 위주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소액 투자 말씀하시길래 안 그래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분양권도 마이너스 피 붙어서 막 거래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창원이나 부산 뭐 이런 쪽도 좀 있는 것 같고 부산 이런 데는 사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죠. 투자 관련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제가 한 곳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 곳인데 뭐 북한 개발하는 쪽에 아주 크게 대규모로 재개발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도 그 프리미엄이 조정이 많이 돼서 뭐 4천, 5천 이렇게 프리미엄이면 지금 이주 단계에 있는 재개발 매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아주 이제 초기 단계 재개발, 재건축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래도 최소한 뭐 이주나 뭐 이런 것들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된 곳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소액 투자로도 사실 그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1, 2억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도 나홀로 아파트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합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 뭐 마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거래량이 금리가 한 2% 정도 오르고 나서 거래량이 7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뭐 1,000건 아래였던 것을 참고를 하시고 뭐 아까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또는 입지가 좋은데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는 거는 국지성을 띄고 그것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좀 침체되다가 최근 뭐 2달, 3달 전부터 뭐 1,000건 저번 달은 또 한 2,000건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 것만 안 된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조금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 그 지금 한 3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궁금한 거 있거나 투자 의향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거는 녹화되는 거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여기 마음에 드시는 분들 선택을 하셔서 뭐 궁금한 거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